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현주소, 향후 전망과 과제 등을 함께 이야기하는 안산지역 공동체 라디오 노동이슈 전문 프로그램 월담의 노동이수다 임용현입니다. 어느새 2026년 마지막 방송의 오프닝을 열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궁금해하실 노동상담 이야기와 공단 뉴스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진행 솜씨를 훌륭한 콘텐츠와 화려한 언변으로 메꿔주실 두 분의 게스트, 반월시아 공단 노동조합 활동가 조영신님과 조혜연님이 함께합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69회 방송은 더 체인스모커스의 페리스로 시작합니다. We were staying in Paris to get away from your parents, and I thought, wow, if I could take this in a shot right now, I don't think that we could work this out on the terrace. I don't know if it's fair, but I thought, how could I let you fall by yourself? Well, I'm wasted with someone else. If we go down, then we go down together. They'll say you could do anything, they'll say that I was clever. If we go down, then we go down together. We'll get away with everything,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We were staying in Paris to get away from your parents. You look so proud, standing there with a frown and a cigarette, posting pictures of yourself on the internet, out on the terrace. We breathe in the air of this small town, on our own, cutting glass with the thrill of it, getting drunk on the past we were living in. If we go down, then we go down together. They'll say you could do anything, they'll say that I was clever. If we go down, then we go down together. We'll get away with everything,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Let's show them we are, show them we are, show them we are, show them we are.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We were staying in Paris.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Let's show them we are, show them we are, show them we are, show them we are.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If we go down, then we go down together. They'll say you could do anything, they'll say that I was clever. If we go down, then we go down together. We'll get away with everything,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We were staying in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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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We were staying in Paris.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If we go down,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If we go down,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If we go down,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Let's show them we are better. 월담의 노동이 수다 12월 방송 첫 번째 곡 함께 듣고 오셨고요. 오늘 첫 번째 코너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죠.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으로 법무법인 원곡 조용신 변호사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원곡의 조영신입니다. 예, 영신님. 네. 벌써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진짜 진부한 표현인데요. 정말 시간이 진짜 말 그대로 쏜살 같이 정말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진부한 표현 하나만 하자면, 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하루하루는 이렇게 막상 그 시간은 좀 더디게 정말 힘들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1년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까 왜 벌써 1년이 다 지나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요? 예. 이게 이렇게 남은 한 해를 이렇게 보내기가 아쉬워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그렇죠. 네. 올해 뭔가 다들 마음먹은 일들이 다 계실 텐데, 사실 모든 게 뜻대로 풀리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네. 저부터도 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썩 만족스럽게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잘 안 됐나요? 용현님은? 이 방송에서 사실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긴 좀 그렇고, 네.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단 금연이죠. 네. 금연이요. 이거 힘들죠. 네. 올해는 그래도 제가 한 7개월 정도는 잘 버텨냈던 것 같아요. 7개월이면 꽤 많이 버티셨는데, 그랬는데 다시 피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이 얘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얼른 적고, 영신님은 개인적으로 세웠던 뭐 한 해 목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면 뭐 이런저런 계획이나 다짐 같은 건 어떻게 잘 지켜내신 것 같나요? 뭐, 하고 있었던 일들 잘 하고, 특히 공익사건 비중을 더 늘려나가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사건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자라는 게 이렇게 소소한 25년의 목표였는데, 뭐, 반은 잘한 것 같고, 또 반은 또 아쉬웠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대차게 실패해서 내년 계획으로 미뤘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저의 금연 계획이나 영신님의 다이어트 계획은 내년에 한번 제대로 도전해보는 것으로 하고 재도전. 네, 재도전. 아무튼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저희 월담의 노동기 수다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월담의 노동상담소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의 노동상담소 진행과는 조금 다르게 노동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그 사례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흔히 하는 청취자 사연 소개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맞아요. 그런 셈입니다. 네, 먼저 용현님이 노동상담 사례를 소개해 주실까요? 예, 갖고 오신 게 되게 길더라고요. 길죠. 예,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월공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입니다. 지금 일하는 공장에서 일한 지는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야근도 합니다. 사실 임금이 너무 적어서 야근할 기회가 생기면 가급적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하루 8시간 임금을 주면서 꼭 8시 30분까지 나와서 일을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 사이에서 모두 불만이 많은데요. 뭐 그래도 각자 일하는 자리 정리를 하기는 해야 하니까요. 불만이 많더라도 다들 꾹 참고 일찍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 30분이면 한 달이면 10시간 정도잖아요. 좀 억울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난 7월부터 수출 현황이 안 좋다고 하면서 월급을 조금씩 덜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밀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몇 달 뒤에 임금 명세서를 보면 밀렸던 임금이 들어와 있는 것도 같은데 계산이 잘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임금 명세서를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불안했지만 먹고 사는 일이니까요.
또 어려울수록 더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프레스와 롤러 기계를 조작해서 철근을 성형하는 작업인데요. 지난달에 롤러에 손이 끼어서 왼손 손가락 3개 손톱이 빠지고 손톱 주변 살이 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는데 손톱이 3개나 빠질 정도로 기계에 눌렸다 보니 손이 풍선처럼 부었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뭐 뼈가 부러진 것까지는 아니고 손가락이 절단된 건 또 아니라서요.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해서 시끄럽게 하느니 공상 처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쉬면 붓기 좀 빠지니까 나와서 한 손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쉬는 월급은 챙겨주고 병원비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는 일은 한 손으로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두 손으로 해도 겨우 하는 일인걸요. 그래서 왼손이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출근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회복이 더뎌서 붓기가 빠지기까지 열흘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하루 더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저를 해고했습니다. 무단 결근은 자동 퇴사 사유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예, 긴 사연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노동 쟁점 이렇게 종합 세트인 사례네요. 이렇게 네. 다양한 노동 쟁점이 들어있는 이렇게 사안이라니요. 아이고.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이분 사연을 듣고 보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 대부분 공감하실 법한 상황 같거든요. 네, 네. 분명히 법 위반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간 부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노동쟁점 종합세트가 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게 정말 저희 공단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연장근로수당 문제가 있고 뭐 임금체불 문제도 있고 산업재해도 발생한 사업장인데 부당한 해고까지 있었네요. 네. 네. 아까 이분 사연 시작 부분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 출근 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주변 정리 청소도 해야 했다고요. 네. 이런 것도 당연히 노동 시간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 하루 30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청소를 하든 말든 뭐 이렇게 노동자 자율에 맡겼다면 그랬다면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뭐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8시 30분까지 출근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네. 30분 일찍 출근해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었다면 그건 노동 시간이 맞습니다. 네, 하루 8시간 일하고 거기에 추가로 30분을 일한 거기 때문에 연장 근로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네, 연장 근로수당. 네. 그러니까 원래 본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급이 1만 원이다. 이러면 1만 원 곱하기 30분 곱하기 1.5를 하면 됩니다.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네. 네. 그럼 회사가 지금까지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노동자들한테 하루 30분씩 공짜 노동을 시켰다는 걸 텐데요. 네. 그러면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그럼요. 이것도 임금체불 맞습니다. 회사가 8시 30분에 출근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 그리고 실제로 8시 30분에 출근해서 일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이제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영신님이 그 증거를 수집해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회사가 그 8시 30분에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문건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막 업무 시간 같은 거를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8시 30분 출근 시간에 8시 30분으로 이렇게 써놓은 그런 문건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뭐뭐뭐뭐 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을 녹음을 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출근을 하실 때 출근 카드를 찍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출근 기록이 다 남아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뭐 8시 30분에 출근했다는 증거가 다 남아 있을 거고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으로 남은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월급을 밀려서 주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것도 뭐 일종의 임금 체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뭐 좀 뒤에 나오긴 했어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체불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임금 체불 맞습니다. 네.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일 기준으로 1개월에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됩니다. 네. 예, 그 지급일을 넘겨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뭐 회사가 어려워서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뭐 이런 거는 아무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줘야 하는 날짜에 임금을 못 주고 밀려서 뭐 다음 달에 줬다 이러면 당연히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도 줘야 됩니다. 아, 연 20%. 네, 네. 그래도 이자까지 받아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당연히 이자도 줘야 되는데요. 네.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밀린 임금 그 원금만 주면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을 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늦게 준 건데도 생색을 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임금은 챙겨줬다. 뭐 늦었지만 아무튼 챙겨줬다.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럴 때 용기를 내서 아니 법에 의하면 이자도 줘야 되는데 왜 이자는 계산을 안 해줬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따져드려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권리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요. 그건 그래요. 네, 근데 참 회사도 나쁘죠. 다른 데서는 뭐 조금만 해도 뭐 이자 따박따박 계산해서 받을 텐데 노동자들한테 임금 줄 때는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이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네.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에서는 내가 더 이자를 챙겨받을 게 있으면 그걸 뭐 빼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정작 노동자들한테 임금 줄 때는 이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뭐 모르는 체 하거나 네. 마치 이제 그 원금만 주는 게 뭐 대단한 뭐 그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거는 진짜 철판 까는 일이죠. 맞아요.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밀린 임금이랑 이자까지 계산을 해봐서 그 금액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명세서를 보면 2월 된 임금 항목이 나올 텐데요. 그 액수가 전달에 그 전월에 들어오지 못한 임금의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인지를 잘 계산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네. 만약 임금이 이제 미달되었다면 당연히 회사 요구해야죠. 미달된 부분 이자까지 다 지급하라고요. 그리고 근데도 안 주면 당연히 이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연에서 마지막 단락에 나왔던 얘기였죠. 뭐 산재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연의 내용을 보면 그 롤러 기계에 손이 끼어서 그분이 이제 왼손 손가락 3개의 손톱이 다 빠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손톱이 빠지는 것도 산재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 예. 그 용현님은 손톱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예전에 네. 조선소에서 일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벌써 이제 10년도 넘었던 옛날 얘기긴 하지만 네. 일하다가 무슨 공구를 다루는 과정에서 뭐 용접 부위가 균열이 나면서 그 보조 공구가 튀어서 튀어올라서 아유. 제 가슴팍을 쳤던.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이제 그 공구를 잡고 있다가 그게 이제 미끄러지면서 충격을 받아서 그때 한번 손톱이 들렸구나. 네. 네, 그래서 빠졌구나. 그래서 빠졌던 아. 그런 사고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렇게 문 틈새에 손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네. 눌려서 현관문에 눌려서 손톱이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생각만 해도 하여튼 좀 끔찍합니다. 좀. 진짜 아파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롤러 기계 그 철근으로 만든 그 육중한 기계에 손이 이렇게 끼어서 네. 손톱이 지금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큰 사고죠,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뭐 회사에서는 이거 뭐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뭐 어디가 막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냥 공상 처리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그런 재해가 발생했다면 꼭 고용노동부에 산재 발생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의무예요. 네. 그래서 이번 상담 사례를 보면은 일주일 넘게 지금 거의 열흘간 출근을 못하는 상태였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휴업을 요하는 날짜가 3일 이상에 해당하는 거죠. 그네요. 그럼 당연히 이건 산재 보험 처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 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금 그 산재 처리가 아니고 공상 처리를 하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산재 처리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흔히 말하는 공상 처리라는 거는 회사에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따로 산재 발생 보고 신고를 안 하는 걸 뜻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산재 발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집계되지 않겠죠? 그쵸. 네, 보고가 안 됐으니까.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산재 은폐율이 60%가 넘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회사에서는 괜히 산재 신청했다가 나중에 뭐 산재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뭐 공공기관에 입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웬만하면은 산재 신고를 안 하려고 해요. 네. 되게 나쁜 버릇인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산재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요, 나중에 나한테 후유 장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만큼의 휴업을 하기도 어렵고, 필요한 만큼의 치료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산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 10년도 더 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때도 제가 네.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손톱이 빠질 정도로, 이제 그 공구가 튀어오르는 사고를 당했을 때, 네. 저도 그때 공상 처리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이고. 그 업체 총무가 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유를 따로 물어보진 않았었는데 그때 너무 경황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상 처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원비도 대주고 하니까 뭐 나에게 큰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저도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왜 문제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그 하청업체 역시도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은 네. 나중에 뭔가 업체가 재계약될 때에도 뭔가 불이익이 있을 수도 본인들한테 있고, 예.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질적으로 산재 은폐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무튼 이 공상 처리 말고 산재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잊지 말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잊지 마셔야 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상담자분은 네. 거기다가 이게 뭐 가상의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해고까지 당하셨거든요. 네. 이게 뭐 무단결근이라고 좀 사측은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사측 주장대로 이게 당연 해고 사유가 되나요? 네, 일단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취업 규칙에 보면은 무단 결근을 당연 퇴사 사유로 정하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단 결근을 하면은 당연 퇴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취업 규칙에 적는데 근데 날짜는 다 달라요. 네. 5일인 경우도 있고 뭐 10일인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3일인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상담자님이 다니는 이 공장의 경우에 취업 규칙에서 뭐라고 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적어도 이 사건이 뭐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처음에 일주일은 쉬라고 했었던 거고. 맞아요. 근데 회복이 좀 더뎌서 그보다 하루 뭐 며칠 더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고 회사에 산업재해 사고 당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손이 이제 회복이 더디니까 그래서 쉬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무단 결근에 해당하지 않겠죠. 이게 무단 결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그냥 출근하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일하다 다쳐서 아파서 회복이 너무 더뎌서 더 쉬겠다 이러는 게 어떻게 무단 결근이 되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영신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무단결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네. 아니 뭐 일하다가 다쳐서 요양 중인 사람을 회사가 이렇게 해고하는 건 그야말로 진짜 양아치질 아닙니까? 이건 따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아유,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죠. 네. 네,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 그리고 그 후 30일 동안 이렇게 이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때 해고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일을 못 할 거잖아요. 그쵸. 사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긴 거죠. 네. 네. 그리고 특히 판례는 부분 휴업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분 휴업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일부 상실해서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완전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통원 치료만 받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네. 오전 한나절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휴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담 사례에서처럼 손톱이 이렇게 빠졌으니 손톱이 게다가 하나도 아니고 3개나 빠졌는데 그리고 이렇게 살도 많이 찢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드레싱을 자주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혼자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겠죠. 네. 그런 걸 위해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회사에서는 바로 해고를 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에 해고를 부당하게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오늘 상담 사례로 알아본 어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이야기는 네. 물론 이제 가공된 사례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문제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네. 영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을 한번 다시 요점을 정리해 볼까요? 아유, 좋습니다. 네. 먼저 하루 30분 주변 정리 및 청소를 위해 일찍 출근한 것도 연장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당을 꼭 챙겨 받아야 하는 거고 네. 임금이 밀리는 것 자체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항이고 당연히 이자까지 계산해서 밀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네. 그리고 일하다 다치면 공상 처리가 아니라 반드시 산재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다 다쳐서 휴업하고 있는데 해고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네.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아주 정리가 아주 깔끔합니다. 네, 진행 벌써 3년 차인데요. 네. 네, 연말에 접수된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담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월담의 노동상담소 조용신 변호사님,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럼 저는 2026년 새해에 새로운 상담 사연과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 모두 즐겁고 편안한 연말 연시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여느 때처럼 평범한 밤이었어. 우리 둘은 공원에 있었지. 매우 낡은 정자에 누워서 눈을 감고 밤의 소리를 듣네. 뒷대모가 냄새가 소리 없이 흐르네. 그 냄새는 점점 강해지더니 모과 냄새 서서히 진동을 하네. 그러더니 온 사방에 모과 냄새 퍼지네. 모과 냄새 그 냄새에 온통만 시간에 한순간 우리 가소과장하며 한순간 정말 뭐가만 있으면 한순간 완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네. 다 필요 없고 뭐가 와
쥐꼬리에 꼬리를 물었지. 그때 네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아직 기억이 나. 한순간 우리 다소과장하면 한순간 정말 뭐가만 있으면 한순간 완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네.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한 한순간 우린 다소과장하면 한순간 정말 뭐가만 있으면 한순간 완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네. 다 필요 없고 뭐가 와 너만 있으면. 너만 있으면 뭐가 와 너만 있으면 뭐가 와 너만 있으면 뭐가 와 너만 있으면 뭐가 와 너만 있으면 그때 뭐가 와 너만 있으면 우린 뭐가 와 너만 있으면 그때 뭐가 와 너만 있으면 뭐가 나 그때 너 예, 이번 코너는 지난 한 달간 제조업 산업단지와 관련한 산업동향,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관련 뉴스를 간추려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는 시간이죠.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이고요. 2025년 12월 이야기 손님으로 월담노조 집행위원이자 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인 조혜연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를 전하는 혜연입니다. 예, 혜연님. 저희가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까 영신님하고도 아주 짤막하게 연말 결산 시간을 자체적으로 가졌습니다. 혜연님께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뭘까요? 일단 들어보고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떻게 하셔도 뭐 방송은 그대로 나가니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혜연님은 올해 그 2025년부터 월담노조 활동에 참여해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월담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건 그 전이긴 한데요. 네. 집행위원으로 뭔가 월담노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건 이제 2025년부터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올해 월담노조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랄까?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 가지만 청취자 여러분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일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 일이 있었지만 올해 월담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공단에서 선전전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분들을 만났던 거였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만든 각국의 언어로 된 노동자 권리 수첩을 나눠드렸었는데요. 한국어, 영어를 포함해서 16개국의 언어로 된 수첩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근데 가끔 계실 정도로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다 보니까 수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가끔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도 꽤 있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라고 하셨지만 또 하나 더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예. 또 월담 활동을 하던 덕에 제가 무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서 긴장도 되고 많이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잘하진 못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뭐, 그 정도라고 하면, 뭐, 저희도 너무 만족스러운, 1년이었죠. 네. 그러면 오늘 뭐, 준비해 오신 공단 뉴스 소식을 하나씩 풀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공단 뉴스는 지난 11월 중순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인데요. SPC 공장에서 빵을 만들던 노동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라고 소식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 네. SPC라는 회사는 아마 모르는 분이 이제는 거의 없을 정도로 국내 뭐 굴지의 제빵업계 기업이잖아요. 네, 실제로 SPC 그룹은 개인 제과점을 제외하면 제빵업계에서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빵업계의 삼성이라고 불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명예로운 닉네임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잘 나가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또다시 노동자의 죽음 소식이 들려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야간 근무 도중 기계에 끼어서 돌아가신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들려온 소식이에요. 아,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과로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혜연님 말씀처럼 지난 5월에 끼임 사고로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그 장시간 심야 노동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네, 맞아요. 지난 7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삼립 시화 공장을 다녀간 후에 SPC는 12시간 맞교대를 없애고 3조 3교대를 도입했습니다. 네. 근데 근무 시간은 하루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지만 출근은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린 건데요. 3조 3교대로 근무제를 변경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무 일정도 야간, 오후, 주간 순으로 매번 바뀌었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야간조에서 오후조로 바뀌는 날에는 오전 7시 반에 퇴근한 뒤에 바로 다음날 오후 3시에 오후조로 출근하는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하루 근무 시간만 8시간으로 줄였다 뿐이지 이 누적된 피로를 미처 회복할 틈도 없을 정도로 불규칙한 교대제 노동이 이루어졌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SPC 시화 공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들도 이전보다 노동 강도는 도리어 높아졌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 조건이 어떤 상태라고 보고 있나요? 네, 이 얘기는 언론 취재에 응했던 한 현장 노동자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옮겨보겠습니다. 네. 기계의 안전 센서나 안전이 기본이라는 현수막 같은 건 현장 곳곳에 많이 설치됐어요. 야간 근무 시간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고 배합기마다 2인 1조가 배치됐죠. 하지만 실제 노동 강도는 더 높아졌어요. 밤에 일하는 시간이 줄었는데 처리해야 할 작업량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간에 일하는 사람이 야간 작업량 일부를 당겨와서 추가로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점심 먹을 때 혼자 있으니까 기계를 껐는데 이제는 2인 1조라서 번갈아 가면서 다녀와요. 오히려 기계를 멈추는 일은 더 없죠. 회사에서는 사람을 더 뽑겠다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고 이후에 달라진 게 없어요. 기계 속도는 더 빨라졌고 일은 더 많아졌어요. 정말 더 힘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러니 이번 여성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를 두고 과로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노동시간 줄이기 신용만 한 것도 문제지만 시화공장 현장에서는 다른 노동 조건도 대폭 후퇴되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월 평균 임금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를 보전하느라 연장과 야간 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선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피로는 계속 누적되기 마련이고 또 이런 상황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못한 노동자들이 이제 대통령이 나서도 나아지지 않는 현장을 직접 바꾸겠다고 앞장섰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지난 11월 15일 전국 화학섬유 식품노조 SPC 삼립지회가 설립 보고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소염 삼립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함께했던 동료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
라면서 바로 옆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와 근무하던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요 근래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를 부상하고 있어서요. 그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정말 그렇죠. 요즘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로 가장 핫한 주제가 제가 보기에는 야간 노동이랑 정년 연장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야간 노동은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도 그 쿠팡 새벽 배송 제한 논쟁을 중심으로 나름 뭐 깊이 있게 들여다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년 연장 이슈는 그만큼 다뤄보진 못한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정년 연장 문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에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년 연장 문제도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법적 정년 연장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합니다. 경영계는 고용, 노동 유연성이 먼저라면서 법정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노동계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퇴 없는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고령 노동자들의 소득 공백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정년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네. 당장 현행 63세 이상인 연금 수급 시점과 정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경영대가 주장하는 임금 체계 유연화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정부 역할이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는 하지만 정년 연장만큼은 질 좋은 일자리의 대폭 확충이라든지 사회적 안전망 마련 같은 과제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럼 혜연님, 정년 연장 문제에서 들여다봐야 할 추가적인 문제는 또 없을까요? 네, 정년 연장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 청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취업 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하는 15세에서 29세의 청년이 올해 2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현실이 암울하다는 걸 이만큼 잘 보여주는 지표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기 침체 장기화라든지 또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채용 감소 현상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어요. 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법적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던 지난 2016년 이후에 55세부터 59세 노동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청년 노동자는 0.4명에서 최대 1.5명 감소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용 의원님이 소개해 주신 내용처럼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데 있어 청년 일자리의 문제도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겠죠. 예, 이 논의가 단순히 법적 정년을 늘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걸 이번 공단 뉴스에서 또 한 번 여실히 느끼게 되네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나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해 보이고요. 또 강조하신 것처럼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더 나은 일자리 제공 같은 과제를 우리 사회가 놓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공단 뉴스로 가볼까요? 네, 이번 공단 뉴스의 제목은 낡은 공단의 CU는 첨단이라는 포장이라고 써봤습니다.
네. 이번 소식도 어떤 얘기일지 제목만 들어봐서도 어느 정도 감이 오네요. 네, 공단 뉴스에서도 자주 다뤘던 내용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제 예상이 맞다면 낡은 제조업 산업단지 문제를 뭐 이른바 택가리 하듯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탁상 행정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 아닐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방금 용현님이 보신 대로예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에 2025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촉진 사업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 시행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예.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 또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의미인데요. 인공지능을 기업 운영에 통합해서 업무 방식과 제품, 서비스 전반을 AI를 이용하는 구조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해보면 우리가 일하는 산업단지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겠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그렇게 쉽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네. 반월시와 공단에서 이 AX 구축 산업이 진행된다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뭐 반월시아 공단과 AI 기술의 만남 이런 게 저도 잘 머릿속에서는 그려지지 않는데요. 좀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봐야지 무슨 얘기인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도 처음엔 이해가 전혀 안 가더라고요. 네. 안산시는 지난 12월 2일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서 국비 14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안산시는 7월에 한양대 그리고 안산상공회의소,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그리고 사단법인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 스마트허브 여성경영자협의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중소벤처기업 연수원과 AI 공동정책 실무협의체라는 걸 구성하고요. 9월에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업단지 내에서 AX를 경험할 수 있는 실험 무대를 구축해서 AI 공급 수요기업 연구기관이 AI 기술 연구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산업의 생산성 혁신, 그리고 중소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경쟁력 강화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안산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AI 기술을 접목해서 뭘 하여튼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일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고. 사실 이게 지금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이 AI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경영혁신의 수단으로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반도체와 함께 AI를 강조하면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과 투자에 회의적인 인식을 내보이기도 합니다. 선담산업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반도체나 AI가 이런 미래를 선도할 유망한 산업이라고 띄우고 있는데요. 그 인프라를 갖추고 운영하는데 어마어마한 환경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고용에 있어서도 그닥 긍정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최근 산업화의 역사를 봐도 기술이 개발될수록 필요한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런 혁신이 고용 효과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되는 변화들이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데도 이렇게 산업단지만 똑 떼서 첨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과연 맞는지도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용현님 말씀대로 첨단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산업단지의 현재 모습이 감추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네. 노동법이 미치지 못한 작은 사업장,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불안정 노동들, 그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노동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들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기도 했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의 외관이 또 조금씩 바뀌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녹지가 조성되기도 하고 깨끗해 보이는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건물이 올라가기도 하고 골목마다 또 편의점들이 들어서는 모습도 이제는 흔히 볼 수 있고요. 맞아요. 반면에 폐업하고 가동되지 않는 공장들도 심심찮게 보이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던 공동식당들도 어느새 문을 닫고 사라진 곳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공단 혁신은 제조업 산업단지를 깨끗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청년 노동자들이 찾는 곳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었죠. 네. 하지만 노동 실태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공단에서
외관의 변화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AI 혁신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올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AI 혁신으로 산업단지를 변모시키겠다는 정부나 지자체 계획이 여러모로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게 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노후한 공단에 첨단의 포장을 씌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단의 일자리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데 기여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회원님, 오늘 공단 뉴스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저희 코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내년이요? 아, 내년에는 원래 공단 뉴스 코너직이셨던 우리 미숙님이 복귀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25년 하반기 동안 오늘 함께 하신 회원님 포함해서 월담노조 집행위원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단 뉴스를 진행해 오셔가지고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혼자 독자 코너로 보시려는 계획은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럴 리가요. 아까 제가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는 회원님한테만 이렇게 드렸던 말씀 아니고 월담노조 모든 분들께 전하는 이야기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아무튼 2026년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한층 신장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공단 뉴스 소식을 더욱 충실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돌아가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돌아가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있다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겨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는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세상 모든 것들을 지난 9월 9일 노조법 2조 3조가 개정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이번 개정 노조법의 통과로 사용자는 자신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는데요. 이로써 하청 노동자들은 원하청 구조의 존속을 통해서 막대한 경영상 이득을 누려온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 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내용을 후퇴시키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지난 11월 25일 입법 예고된 실질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기업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 대표 노조만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사실 지금과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그 자체로 소수 노조의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자율교섭의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맡겨서 교섭 형태의 결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지금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공단에는 작은 사업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들 작은 사업장은 자본의 하청, 부품업체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자본은 하청화를 통해서 물량 변동의 부담을 이들 하청 부품사들로 떠넘기고 산업단지에서 그나마 큰 규모의 공장들도 다시 그 안에서 재하청화를 통해서 원청 대자본이 전가했던 물량 변동에 따른 부담을 또다시 아래로 넘깁니다. 이런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와 실질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이번 노조법 개정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도 사내하청을 늘리고 라인별로 생산시설을 쪼개는 등 외주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바로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모두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더더욱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취지가 하위법령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퇴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의 수다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2026년에는 모두가 평등한 노동권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